메멘토 모리, 법학이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2024년 봄 학회에서 오래전부터 교류해오던 프랑스 교수 질을 만났습니다. 반가워서 잘 지냈냐고 안부를 물으니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작년에 스위스에서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왔다고. 93세가 된 어머니가 어느 날 스스로 거동할 수 없게 되자 스위스에 갈 때가 되었다고 함께 가줄 수 있냐고 물으셨답니다. 스위스는 존엄사가 합법화된 나라이죠. 일찍이 어머니의 뜻을 알았기에 기꺼이 동행하여 그녀가 평화롭게 가시는 모습을 지켜드렸다고 하더군요. 너무 슬펐지만 어머니의 선택이기에 자식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과 함께 지희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머리 한 구석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변호사이자 법학자인 둘째 아들을 늘 자랑스러워했지요. 아들이 해외 학회에 갈 때면 종종 동행하여 아들의 발표문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답니다. 그녀는 70대 중반에 프랑스 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을 정도로 지적이며 삶의 의지가 충만했던 어린이였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세월은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식사는커녕 배변마저 당신 혼자 처리하지 못하는 삶이 길어지면서 존엄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지희 얘기를 듣는 순간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교차했습니다. 자신이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막상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갑작스런 지인이 부고를 받을 때면 삶과 죽음의 경계가 그리 멀지 않았음을 느끼곤 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클림트는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인 어둡고 적막한 경계를 그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건널 수 없는 고독한 공간이지요. 그림 왼쪽에 검은 십자가 패턴의 가운을 입고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해골은 저승사자입니다. 사람들을 노려보며 호시탐탐 저승으로 데려갈 기회를 엿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누구를 데리고 가는 걸까요? 화면 오른쪽에는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며 엉켜 있습니다. 우리 왼쪽에 있는 젊은 여성만이 눈을 크게 뜨고 저승사자를 정면으로 의지하고 있을 뿐 다른 이들은 모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애써 죽음을 외면하고 있지만 이들 중에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머릿속 아이는 당장 데려가지 말아야 할 텐데요. 근육질 남성과 바로 아래 여성은 연인 관계로 서로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죽음은 항상 사람의 인연을 갈라놓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노인은 저승사자의 선택을 직감한 걸까요? 삶을 체념한 듯한 표정에서 경건함이 느껴집니다. 심지어 아이 곁에 있는 두 여인의 표정에서는 평온함마저 묻어납니다. 우리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표정에는 슬픔과 두려움보다는 안온함이 서려 있습니다. 저승사자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클림트는 삶과 죽음을 하나의 캠퍼스에 담아냄으로써 둘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회귀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지에게서 어머니의 존엄사 얘기를 들었을 때 문득 이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삶의 긴 여정이 끝날 즈음에 저승사자의 낌새를 느끼자 무기력하게 죽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속세와의 엉킴을 평화롭게 풀어낸 것입니다. 이 장례 문화에는 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을 누리고 장수한 사람이 죽음을 뜻하죠. 물론 모든 인간의 삶이 호상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호상보다는 안타까운 죽음이 훨씬 많지요. 언젠가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서 만난 임종을 맞은 까미오는 제가 본 가장 슬픈 그림 중 하나였습니다. 까미오는 모네의 아내입니다. 모네는 병마와 싸우다 죽음을 앞둔 아내의 마지막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림은 마치 짙은 안개를 채색한 것 같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흐릿해서 오르세에서 안내원에게 제질당하지 않을 만큼 그림에 가까이 다가가 세심히 살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까미오의 얼굴이 점점 푸른색에서 흰색으로 변해가는 듯해 보입니다. 그림 앞에서 자칫 큰 숨을 내쉬기라도 하면 그녀의 얼굴이 홀연히 흩어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까미오는 가슴에 꽃이 살짝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마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 거의 사라진 것처럼 채색되어 있습니다. 물감으로 덧칠된 그녀의 낯빛이 더 가슴 아팠던 건 삶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남편 모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네는 아내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얼굴을 캔버스에 옮긴 이유입니다. 25살이 패기 넘치는 화가 모네는 18살의 어린 모델 까미유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모네 집안의 반대와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죠. 시댁이 냉대와 가난 그리고 병마에 시달렸던 까미유는 두 아이를 뒤로하고 영원히 세상과 이별합니다. 어느 날 무척 사랑했던 사람이 죽어갑니다. 점점 창백해지는 그녀의 얼굴에 시선을 떼지 못한 채 관찰하고 있는 나 자신을 깨닫는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꼈던 그녀의 모습을 붙잡으려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기질적으로 변하는 그녀의 낯빛에 대한 전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네가 그림을 완성한 뒤 남겼던 글귀에서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순간을 맞이했을 때 느꼈던 예술가로서의 전율과 그 대상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슬픔이 교차하는 복잡한 신경이 얽힙니다. 이 그림은 모네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전시되거나 판매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서명도 사후에 찍혔다고 합니다. 죽음에 얽힌 법학의 논쟁. 예로부터 화가들은 삶의 덧없음을 그렸습니다. 이를 가리켜 바니타스라고 합니다. 특히 네덜란드 출신 화가들은 호모 블루라는 라틴어에 경도되어 이를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호모 블라를 우리말로 옮기면 인간은 거품이다 정도가 되는데요. 인간의 삶이란 곧 사라지는 거품처럼 허무함을 의미합니다. 네덜란드의 종교화가 야곱 대 비트는 아기들의 비누 거품을 불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비누 거품들은 아기들을 상징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이 토실토실한 살결은 비누 거품처럼 영롱해 보이지만 세월이 흘러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해골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호모 블라를 그린 거의 모든 그림에는 해골이 등장합니다. 한편 해골은 삶의 덧없음만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화가들이 해골을 그리면서 호모 블라와 함께 가슴에 품었던 문장은 메멘토 모리입니다. 역시 라틴어인데 우리말로 옮기면 죽음을 기억하라입니다. 법학자에게 죽음이란 호모 블라가 아닌 메멘토 모리의 의미가 깊습니다. 법학에서 죽음은 소멸과 생성의 의미가 공존합니다. 가령 민법에서는 죽음은 상속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률 관계를 생성시킵니다. 형법에서는 어떤 사건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사망으로 종결되는가 하면 살인으로 수사와 기소가 개시되기도 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화가의 붓끝이 삶의 덧없음에 침잠한다면 법학자의 펜촉은 죽음의 기억에 방점을 찍습니다. 법학에서 죽음은 학설과 판례의 경연장이기도 합니다. 법학은 죽음의 시작, 즉 인간은 언제부터 사망했다고 보는가부터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심장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죽었다고 보는 맥박종지설, 호흡이 영구적으로 멈춘 때라고 보는 호흡종지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뇌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인 뇌사를 죽음을 인정하는 뇌사들도 함께 논의되고 있죠. 통설과 판매는 맥박종지설로 모아집니다. 그런데 맥박종지설은 한계가 있습니다. 맥박종지설만을 주장할 경우 뇌사는 아직 살아있는 상태가 되므로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살인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통해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허용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갱상이 죽음을 맞이할 권리. 법학에서 죽음에 대한 논쟁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앞서 지 교수의 어머니가 선택한 존엄사, 즉 안락사입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고는 있으나 사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오랜 세월 식물인간처럼 병상에 누워있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삶과 죽음이 실존적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는 옳고 그름이 정답 찾기 영역이 아니죠. 저마다 처한 상황에 종교적 신념과 삶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환자 본인이 안락사에 대한 의사를 문서로 남겨놓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환자 부모와 배우자의 견해가 대립한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할까요? 보호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은 주치의가 내릴까요? 아니면 판사가 결정할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프랑스의 한 사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8년 9월 뱅상 31세는 오토바이를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뱅상은 자상한 남편이자 2개월 된 딸을 둔 아빠입니다. 병원에서는 그가 뇌에 심각한 상해를 입어 의식을 잃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 기계에 연결되어 한 가닥 튜브로 코를 통해 공급되는 영양분과 물로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뱅상의 상태가 4년간 전혀 나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병원 의료진과 주치의는 영면 치료를 중단할지 여부를 그의 아내와 수기합니다. 여기서 치료 중단이란 튜브를 통한 영양분과 물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고 이는 곧 뱅상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아내는 의학적으로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치료 중단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뱅상의 부모는 즉각 반발하여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병원 측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부모 및 형제와 논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자 병원 측은 당시 뱅상의 형제들로부터 동의도 받았고 2014년 법원은 연명치료 중단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들의 연명치료 중단을 반대한 뱅상의 부모는 항소와 함께 유럽인권법원에도 제소합니다. 2015년 유럽인권법원은
인위적인 연명은 적절치 못한 치료, 즉 치료적 집착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로 부모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그새 항소법원은 1심을 뒤집어 연명치료 중단 허가가 이유 없다며 원심으로 파기환송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연명치료 중단과 재개가 반복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뱅상으로부터 튜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한 뱅상은 숨을 거둡니다. 10년 9개월 12일간의 긴 투병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뱅상 사건에 앞서 프랑스는 2005년 말기 환자 등의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의학적 치료가 무용, 부적절하거나 인위적 생명 연장 외에 다른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할 수 있음을 골자로 합니다. 문제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가끔 눈을 뜨기는 하지만 외부 자극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뱅상의 사례가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이성과 감정은 강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뱅상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성적 판단에 앞서 자식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던 뱅상의 부모 심정은 오죽했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그림 한 점을 보내겠습니다. 노르웨이화가 뭉크의 죽의 어머니와 소녀입니다. 그림 속 어머니의 얼굴은 하얀 침대처럼 창박합니다. 소녀가 입은 빨간색 원피스와 선명한 대조리입니다. 선명한 슬픔이라 이런 걸까요? 피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어린 소녀는 귀를 막고 애써 어머니의 죽음을 외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5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림 속 소녀는 부정의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뱅상의 부모는 부정과 분노 사이 어느 지점에서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에 조력한다는 법리 논쟁. 뱅상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2008년 2월 건강검진 후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같은 해 5월 평소 어머니 뜻에 따라 인공호흡기 등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지만 튜브의 영양공급 중단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가족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병원과 환자 가족 사이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상고심인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2009년 5월 대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에 대하여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한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가족들이 손을 들어줍니다. 김할머니는 이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뗀 뒤에도 201일을 더 자가호흡으로 사시다 2010년 1월 운명하셨습니다. 김할머니 사건은 201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의 중요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희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2. 말기 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3. 환자가 평소 연명 치료를 원치 않았음을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 4.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가운데 이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은 최근 개정을 통해 환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손자 등 모든 직계, 좀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4번 조건을 완화하여 이제는 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동의만 있으면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료에 있어서 지속적 대리인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 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본인을 대리하여 의료결정을 내리거나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할 대리인을 지정하여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안락사의 허용 범위를 놓고 견해가 갈립니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란 불치병 등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 혹은 약물 투여를 중단함으로써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망 시기를 인위적으로 앞당기지 않는 소극적 안락사와 약물 투여 등으로 사망 시기를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로 나뉩니다. 보통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를 의미합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2022년 6월에 발의된 연명의료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발의 됐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이른바 의사의 조력에 의한 존엄사, 조력 존엄사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조력 존엄사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한 경구약 또는 주사제 처방은 의사가 하되 이를 복용, 투약하는 행위는 환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극적 안락사로 한정하던 존엄사의 범위를 좀 더 넓히자는 취지입니다. 조력 존엄사 법제화를 찬성하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간은 누구나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장기간 의식불명 환자와 환자의 가족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해선 곤란합니다. 조력존엄사 법제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첫째, 조력존엄사가 법제화되면 말기 환자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사례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둘째, 의료비 부담 탓에 사회적 약자들이 조력존엄사라는 현대판 고려정에 내몰리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셋째, 이로 인한 생명 경시 풍지를 경계합니다. 삶의 순간 이후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존엄사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합법화한 국가입니다. 스위스에는 조력존엄사를 돕는 단체들이 생길 정도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저변이 넓습니다. 이런 이유로 존엄사가 엄격한 나라의 국민들 중에 스위스로 향하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3년 7월 기준 스위스에서 조력존엄사 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망한 한국인이 최소한 10명이라는 외신도 있습니다. 300여 명의 한국인이 디그니타스 등 스위스 조력존엄사 단체에 가입되어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스위스의 조력존엄사에 얽힌 불편한 지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스위스 정부는 처음에는 말기암이나 전신마비 같은 회복 불가능한 환자들에게만 조력존엄사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특정 질병이 없어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고령의 노인이나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들에게도 조력존엄사를 허용합니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자 했던 한 정신질환자가 조력존엄사 허용을 두고 스위스 연방대법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스스로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을 끝내는 시간과 방법을 정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죠. 여기에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우울증 환자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2018년 호주의 식물학자 데이비드 부달이 특별한 질환이 없음에도 스위스에서 조력존엄사로 10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죠. 조력존엄사는 영어로 Physician Assisted Suicide라고 표기합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의사 조력 자살이 됩니다. 조력존엄사가 조력 자살이라는 말과 혼용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살을 돕는다는 표현은 자칫 형법상 자살 방조죄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처럼 조력존엄사의 범위가 넓을 경우 형법상 자살 방조죄와의 구별이 쉽지 않아집니다. 스위스는 물론 우리나라 형법도 자살 방조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자살 방조란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의 자살 행위를 원조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 아무리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고 해도 자살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삶의 허무 등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의료진과의 수기 아래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요. 그런 의미에서 스위스에서 행해지는 넓은 범위의 조력존엄사를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자살률이 상승 곡선을 그리는 통계에 신경이 쓰였던 스위스 정부는 차라리 인간답게 삶을 끝낼 수 있도록 한다는 부당한 명분으로 조력자살의 범위를 넓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끌고 가는 건 아닐까요? 생명에 대한 뒤틀린 가치관의 반로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그림 한 점을 감상하겠습니다. 영국 화가 밀레이가 그린 오피리아입니다. 밀레이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사막 7장의 햄릿의 어머니이자 덴마크 왕비인 거트루드가 오피리아의 오빠 레어티스에게 비극적인 최후를 전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오피리아는 연인 햄릿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충격에 실성하여 강문에 몸을 던집니다. 밀레이는 희극 속 오피리아의 절망적인 심리상태를 꽃들로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려있는 제비꽃은 신뢰와 젊은 날의 죽음을, 그녀의 뺨의 장미는 아름다움을, 오른손에 부유하는 양귀비는 깊은 잠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얀 데이지꽃은 순결을, 펜지는 공허한 사랑을, 아도니스는 슬픔을 내포합니다. 또 그녀를 향해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는 버림받은 사랑을, 그 뒤편에 세게 푸른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 그림이 1852년에 왕립 아카데미를 통해 처음 세상에 공개되자 당시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쓴소리 일색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살을 소재로 그린 것 자체가 불편했지요. 보수적인 성공회가 국교인 영국 사회에서 자살은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이는 자살한 오피리아의 모습을 천사보다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자칫 자살을 미화한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살만했죠. 밀레이의 오피리아는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으로 꼽힙니다.
영국인들은 대체 왜 이 그림을 좋아하는 걸까요? 정말로 죽은 오피리아가 천사보다 아름다워서일까요? 혹시 영국인들은 삶이 버거울 때마다 오히려 절망의 끝을 걷다 죽음을 택한 오피리아를 통해 큰 위로를 받는 건 아닐까요? 아주 가끔 사는 게 끔찍할 만큼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리가 없습니다. 사는 수밖에요. 그럴 때 저는 산다가 아니라 살아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란 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 즉 살아내는 것이죠. 삶이 숭고한 이유입니다.